안녕하세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드리게 된 저는 이제 슬슬 40대 후반에 접어드는 애청자 여성입니다. 얼마 전에 외할아버지의 제사가 있었는데요. 제사를 지내던 도중 외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애청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사연을 적어봅니다. 저희 외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모쪼록 많은 분들께 전해지기를 희망하며 그럼 지금부터 사연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어머니께서는 남편을 아주 각별하게 사랑하셨던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유치원에 막 입학했을 무렵에 아버지께서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바로 그날부터 어머니께서 거의 2달을 밥도 제대로 잡숫지 않은 채로 계속 울기만 하셨어요. 그런 어머니가 너무나도 걱정스러웠던 저는 유일한 집안 어른인 외할아버지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저 소리예요. 아이고, 사랑하는 우리 외손녀가 할애비한테 무슨 일로 전화를 다 했다니. 엄마가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맨날 울기만 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서 전화드렸어요. 그러자 잠시 침묵하던 할아버지께서는 아주 자상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할애비가 해주는 얘기를 엄마한테 전해주렴. 살아갈 길이 무섭고 막막하면 서울 생활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와도 괜찮다고 말이야. 이 할애비가 옥수수 맛있게 쪄놓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엄마한테 이 할애비 얘기를 꼭 전해주렴.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는 고향인 시골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지루하고 재미없는 동네라고 말이죠. 더구나 농사일도 그저 힘들기만 한 일이라면서 꽤나 싫어하셨습니다. 게다가 외할아버지와의 사이도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어린 제가 봤을 땐 할아버지는 저희 엄마를 많이 좋아하셨지만 어머니 혼자서 할아버지를 껄끄럽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어린아이였던 제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그러는 이유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지만요. 그랬던 어머니께서 그토록 싫어하던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한 건 그동안 가정주부로만 지내었던 탓에 서울에서는 먹고 살 길이 막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외동딸인 저의 뒷바라지를 하려면 어머니께서 시골로 내려가 농사를 지어야만 했었죠. 그렇게 저는 어머니를 따라서 외할아버지네 시골집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는데요. 이사를 가던 바로 그날부터 저는 그곳에서의 일상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던 저는 거실에서 외할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어요. 미리 얘기하는데 전 우리 딸만큼은 중학생 나이가 되면 부산 사는 당숙네 집으로 보내서 학원도 보내주고 애가 하고 싶다는 공부도 마음껏 시켜줄 거예요. 알겠으니 그건 네가 알아서 하거라. 그나저나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온 녀석 얼굴이 왜 그렇게 어두운 게냐. 그럼 고향에 무슨 좋은 추억이 있다고 좋아하겠어요. 남들 학교 다닐 때 전 등지게지고 아버지 따라서 힘든 밭일이나 했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학교만 보내주셨어도 제가 지금처럼 고향을 싫어하진 않았을 거라고요. 그래, 애비가 미안하구나. 애비도 능력만 있었다면 다른 애들처럼 학교를 보내줬을 거야. 마음 같아서는 대학교까지 졸업시켜주고 싶었고. 그치만 그때 우리 사정이 당장 입에 풀칠하는 것도 너무 버거웠잖아. 그래도 야빤, 너 신을 신발은 매번 새 것으로 사주었잖니. 그게 다 학교 못 보내준 게 너무 미안해서 그랬던 거란다. 그래봤자 뭐 하겠어요. 새 신발 신고 기껏해야 밭일이나 다녔는데. 그런 사연이 있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외할아버지를 껄끄럽게 생각했던 이유는 어릴 적에 학교를 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외동딸인 저희 어머니를 학교에 보내주자니 당시 저희 외가댁은 너무너무 가난한 집안이었거든요.
소장농인 외할아버지의 벌이로는 그저 입에 풀칠하는 것만으로도 급급했다고 합니다. 물론 외할아버지도 딸 자식을 학교에 보내주지 못한 일을 두고두고 미안해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껄끄럽게 생각하는 딸아이에게 꾸지람 한번 제대로 못하셨었고요. 저랑 외할아버지의 사이는 어땠냐고요? 저는 할아버지를 아주 많이 좋아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건망증이 너무 심해서 자주 쓰는 물건들조차 어디에 두었는지 자주 까먹는 분이셨는데요. 저는 어린 마음에 할아버지를 쫓아다니며 그걸 챙겨드리는 일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마치 보물찾기 놀이를 하는 것 같았거든요. 소리야, 너 혹시 할애비 안경 못 봤니?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에 분명 어디다가 벗어둔 것 같은데 통 기억이 나지를 않는구나. 찾았다. 저기 텔레비전 옆에 있어요, 할아버지. 그럴 때마다 저는 보물찾기를 하듯 외할아버지께서 잃어버린 물건들을 찾아드렸고요. 집안에서뿐만 아니라 거의 매일같이 할아버지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밭에서도 잃어버린 물건들을 찾아드렸어요. 다만 제가 절대로 찾아드리지 않는 물건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할아버지의 담배였죠.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담배는 제가 일부러 감추어둔 것이었어요. 할아버지께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이죠. 아무튼 할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뒤를 병아리처럼 쫄래쫄래 쫓아다니는 저를 무척이나 귀여워해 주셨는데요. 할아버지께서 유독 저를 예뻐하셨던 건 다름 아닌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너희 엄마도 어릴 적에 이 할애비 뒤를 졸졸 쫓아다니면서 할애비가 깜빡 잃어버린 물건들을 보물찾기라도 하는 것처럼 신나서 찾아주었거든. 그리고 어린 것이 손도 어찌나 야무진지 할애비를 도와서 농사일도 참 잘했었단다. 그래서 할애비가 너희 엄마를 굳이 학교에 보내지 않았던 거야. 그땐 너희 엄마가 농사일을 좋아한다고 생각했거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순전히 할애비의 오해였지만 말이다. 그럼 그때라도 학교에 보내주셨으면 됐잖아요. 실은 할애비도 그러려고 했었어. 할애비가 젊을 적에 동료한테 받아놓은 편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 편지를 써먹으면 너희 엄마를 학교에 보내줄 수 있었거든. 그치만 그 편지를 어디다 두었는지 좀처럼 기억이 나지를 않더구나. 분명 집안 어딘가에 두기는 했었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 그 바람에 학교를 보내주지 못한 거란다. 당시 어린 저로서는 외할아버지의 말씀을 전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할아버지께서 엄마를 농사꾼으로 눌러앉히려고 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만큼은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외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어머니한테 전해드렸지만 어머니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할아버지를 향한 서운함이 너무 컸기 때문이었겠죠. 다만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소리 너라도 이 집에 머무르는 동안 할아버지 잘 챙겨드리거라. 너희 할아버지는 훌륭한 일을 하시다가 심한 건망증을 얻게 된 분이거든. 할아버지가 어떤 훌륭한 일을 하셨는데요? 우리 소리도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났었다는 얘기를 알고 있지? 그때 너희 할아버지께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가셨었다가 머리를 크게 다치신 적이 있었던 모양이야. 아마도 그때 후유증 때문에 평생 건망증에 시달리게 된 것 같아. 어머니께서 저에게 해주실 수 있는 이야기는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전쟁터에서 있었던 일은 저에게도 어머니에게도 거의 말씀해주지 않으셨거든요. 너무 끔찍한 이야기라 입에 담기도 싫다면서 말이죠. 실제로 할아버지께서는 철없는 제가 전쟁 이야기를 여쭤보는 날이면 악몽에 시달리느라 밤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매번 절규에 가까운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셨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할아버지를 꼭 끌어안아 다독여 드려야만 했죠. 그랬던 외할아버지께서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제대로 해주셨던 건 제가 초등학교 졸업을 맞이하던 그해 겨울의 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저의 졸업 기념으로 여행을 다녀오자고 하시더라고요. 멀리 강원도 철원에 가면 백마고지라는 곳이 있단다. 우리 소리 견학도 할 겸 거기에 한번 다녀오는 것이 어떻겠니? 할아버지 건강도 편찮으시니까 여행은 그냥 가까운 곳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할애비가 그곳에 꼭 한번 다녀오고 싶어서 그래. 내가 마지막으로 참가했던 전투가 바로 백마고지 전투였거든. 그렇게 저희 세 식구는 엄동설안을 무릅써가며 멀고 먼 강원도 철원으로 향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백마고지 근처에 도착하기가 무섭게 눈시울이 붉어지시더니만 저만치 백마고지를 만원경으로 한참을 바라보셨어요. 그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기 있는 저 작은 산등성이에 이 할애비의 전우들이 수도 없이 묻혀있단다. 전쟁만 아니었다면 다들 지금쯤 손자 손녀들 재롱을 보면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을 텐데 말이야. 동료분들이 많이 보고 싶으신가 봐요. 당연히 보고 싶지. 머리에 부상을 당해 후방으로 이송되면서 얼마나 죄스러웠는지 모른단다. 다른 동료들은 다시 전선으로 향하는데 나 혼자만 안전한 후방으로 옮겨졌으니 말이다. 하기사 이제 전우들을 다시 볼 날이 머지않은 것 같으니 사과는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겠지. 그때 저는 전우들을 다시 볼 날이 머지않았다는 외할아버지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모르는 척 하고 싶었어요. 할아버지께서 전우들을 다시 만나려면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야 하는데 저는 아직 할아버지를 보내드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여행을 다녀온 지 딱 일주일 뒤에 외할아버지께서는 국립묘지로 모셔졌습니다. 유언 한마디 남기지 못한 채로 임종을 맞이하셨거든요. 눈물로 장례를 마친 저와 어머니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는데요. 집안 구석구석 외할아버지와의 기억이 너무 선명하게 남아있던 탓에 마음이 자꾸만 허전하고 슬프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는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계속 울기만 하던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때 어머니도 지금의 저처럼 사랑하는 사람의 빈자리가 자꾸만 가슴에 사무쳐서 식사도 제대로 잡숫지 못한 채로 그저 눈물만 흘리셨던 거겠죠. 그런 슬픔 속에서도 저의 미래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코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중학교 진학 문제를 결정해야만 했거든요. 저는 외할아버지의 추억이 깃들어 있는 집에서 계속 지내면서 그 동네에 있는 중학교로 진학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생각은 다르더라고요. 부산에 사시는 당숙네 집으로 가거라. 중학교랑 고등학교도 그 동네에서 다니고. 그치만 그러려면 여길 떠나야 하는 거잖아요. 가뜩이나 집에 할아버지도 안 계신데 엄마 혼자 두고 제가 어떻게 부산까지 가겠어요. 이 동네에 학원이 있니 뭐가 있니. 엄마 팔자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이러는 거니까 군소리 말고 부산으로 떠날 준비나 하거라. 네, 맞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공부를 하지 못했던 당신의 한을 저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으셨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를 부산 친척집으로 보내서라도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시켜주고 싶어 하셨고요. 고향 시골 마을에서 학교를 다니는 것보다는 부산에서 공부를 하는 편이 학원도 많고 이래저래 훨씬 나을 테니까 말이죠. 그런 와중에 참 다행이었던 건 제가 공부를 아주 좋아하는 아이였다는 점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공부를 싫어했다면 억지로 부산으로 보내지는 것 자체가 고역이었겠지만 실은 저도 기회만 주어진다면
큰 동네에서 마음껏 공부하며 지내고 싶었거든요. 그럼에도 제가 부산행을 선뜻 결정하지 못했던 이유는 어머니가 걱정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토록 싫어하는 농사를 계속 지어서 딸 자식인 저의 공부 뒷바라지를 해주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부산으로 떠날 땐 떠나더라도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농사를 싫어하게 된 건 결국엔 외할아버지의 사연 때문이었기에 저는 할아버지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할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야지만 농사를 조금이나마 덜 싫어하게 될 테니까요. 솔직히 저도 다 알아요. 엄마가 고향이랑 농사를 싫어하게 된 건 어릴 적에 할아버지랑 있었던 일 때문이잖아요. 그치만 엄마, 할아버지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할아버지는 엄마를 무척이나 아끼고 사랑하셨어요. 우리 할아버지 전쟁터에서 머리를 다치시는 바람에 젊을 적부터 건망증이 엄청 심한 분이셨잖아요. 집 주소도 매번 까먹으실 정도로요. 그런 할아버지께서 한평생 동안 절대 까먹지 않으셨던 게 딱 두 가지 있어요. 외동딸인 엄마 이름이랑 손녀인 제 이름이요. 바로 그 순간 어머니께서 왈칵 눈물을 터뜨리시더니만 마치 7살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다 알아. 나도 딸 자식 키우는 부모인데 어떻게 아버지 마음을 모를 수가 있겠니? 그럼 할아버지 마음을 다 알면서도 지금까지 그렇게 미워하면서 지냈던 거였어요? 아니란다. 엄마는 할아버지를 미워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 그저 자식으로서 너무 죄송해서 차마 얼굴을 편하게 쳐다볼 수가 없었을 뿐이지. 너희 할아버지가 편하게 쉬지는 못할 망정 한평생 힘든 밭일을 하면서 고되게 살았던 이유가 뭐겠니? 그게 다 딸 자식을 건사하려고 그래서 고생을 사서 하셨던 것이잖니. 엄마는 아버지한테 너무 미안하고 죄송스러웠어. 그런 죄책감이 너무 커서 투정을 부리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못난 말이 자꾸만 튀어나오더구나. 그게 저희 어머니의 본심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를 껄끄럽게 생각하셨던 게 아니라 부모로서 고된 삶을 사시는 할아버지에게 자식으로서 너무 죄송스럽고 미안해서 차마 얼굴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을 뿐이었던 거죠. 저희 자식들이 원래 그렇잖아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한단 말이 좀처럼 입 밖으로 나오지를 않아서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을 표현한다는 게 괜히 투정을 부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자꾸만 못난 말이 입에서 튀어나오게 마련이잖아요. 저희 어머니 또한 그러셨던 거죠. 어머니가 외할아버지를 진심으로 미워하고 있지 않아서, 아니, 오히려 외할아버지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어서 저로서는 참 다행인 일이었습니다. 덕분에 마음 편히 부산 친척집으로 떠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부산에 도착한 저는 오직 공부만 하면서 지냈습니다. 밤새 공부를 해도 어지간해서는 피곤하지가 않더라고요. 공부가 워낙 적성에 잘 맞았던 덕분이기도 했지만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외할아버지와 고향에서 힘들게 농사를 지어 뒷바라지를 해주시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자꾸만 힘이 샘솟았습니다. 그랬던 덕분에 저는 서울에 있는 명문대를 좋은 성적으로 졸업할 수 있었고 남들이 다들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떡하니 합격도 했습니다. 대기업 직장 동료였던 신랑감을 만나 결혼식도 올렸고요. 저희 남편은 대학 교수님의 추천을 받아서 중국으로 유학까지 다녀온 수재였고 알고 지내는 모든 사람들이 탐내는 능력자이기도 했어요. 그런 인재를 세상 사람들이 가만히 내버려둘 리가 없었죠. 남편은 가는 곳마다 이런 제안을 줄지어 받았습니다. 오늘 만난 김 사장님 있잖아. 그분이 나를 계속 아까우시더라고. 남의 밑에서 일하기엔 너무 아까운 사람이라면서 말이야.
그분도 당신한테 사업을 시작해보라고 권유하셨어? 저번에 만났던 박 사장님이랑 최 사장님도 그러시더니. 그러게나 말이야. 초기 사업 자금을 투자해 줄 테니까 이참에 사업을 한번 제대로 시작해보라시더라고. 근데 사업이 뭐 아무나 하는 건가? 그분들께선 날 많이 아끼는 마음에 그저 덕담을 해주셨을 뿐이니까 당신 너무 신경 쓰지 말어. 에이, 내가 봤을 때 그냥 덕담이 아닌 것 같은데. 세상 어느 누가 사업 자금을 투자해주겠단 말을 덕담을 하겠어. 온갖 산전수전 다 겪은 그분들이 봤을 때 여보만한 인재가 없어서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겠지. 정말 그렇게 생각해? 당신이 봐도 내가 사업을 시작해도 괜찮을 만한 그릇이야? 당연하지. 당신처럼 능력 좋은 사람이 또 어디 있다고. 난 말이야 지금껏 살면서 당신처럼 우직하고 성실한 사람은 우리 할아버지랑 친정엄마 말고 처음이야. 그니까 괜한 걱정은 이제 그만하고 이참에 사업 한번 제대로 시작해봐. 나도 옆에서 도와줄게. 아내인 제가 그렇게까지 응원을 해주었음에도 남편은 거의 반년 정도를 계속 망설이며 고민에 잠겨 지내는 것 같았는데요. 알고 보니까 사업을 시작하기가 무서워서 망설이면서 지내던 것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사업 계획을 진지하게 구성하고 있었을 따름이었죠. 그렇게 완성된 사업 계획서는 제가 보기에도 꽤나 괜찮았어요. 다른 분들께서 보기에도 마찬가지였던 모양이었고요. 남편이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만나는 분들마다 흔쾌히 투자금을 내어주기로 하셨거든요. 그렇게 저희 남편은 해외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를 창업해서 사장님이 되었고 사업을 빠르게 번창시켰어요. 회사가 성장하는 속도가 어찌나 빠르던지 직원들을 뽑고 또 뽑아도 늘 일손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까지도 남편네 회사로 이직해서 일을 도와야만 했을 지경이었습니다. 업무가 너무 많고 바빠서 몸은 늘 지치고 피곤했지만 마음만큼은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무엇보다 친정어머니께서 저와 사이를 아주 자랑스러워하셨죠. 하지만 저희 부부의 사업은 오래지 않아 큰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했거든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 또는 경제위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문제는 하필이면 그 사태가 발생한 곳이 전 세계의 경제를 주름잡는 미국이라는 점이었고 또 하필이면 저희 회사가 수출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었죠. 전 세계의 경제가 혼란을 겪게 되면서 저희 회사의 영업 실적도 자연스레 곤두박질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와중에 창업할 때 받았던 투자금의 상환 날짜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당장 보유하고 있는 회사 돈으로 투자금을 상환하면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고 그렇다고 회사 돈을 운영자금으로 투입하자니 투자금을 돌려드릴 수 없는 난처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에 저희 부부는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마련해서 투자금을 상환하려고 했지만 당시 전 세계 경제가 워낙에 바짝 얼어붙어 있었기에 그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나마 단 한 가지 다행이었던 점이라면 그건 바로 친정 어머니께서 저희의 사업이 위기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다는 것이었어요. 당시 저희 어머니께서는 위암으로 인해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입원해 계셨고 저희 부부와 의료진들이 어머니께서 마음 편히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회사의 위기를 비밀로 했거든요. 물론 어머니께서도 뉴스를 통해 세상 돌아가는 소식은 전해 듣고 있었기에 약간의 걱정은 하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경제위기 때문에 난리라던데 너희 회사는 괜찮은 거니? 당연하죠. 엄마 사이가 보통 능력자가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걸 미리 예견하고 대비책을 마련해 놓은 덕분에 저희 회사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 말고 열심히 치료받으세요.
그날 제가 선의의 거짓말을 해드렸던 덕분에 얼마 뒤 어머니께서는 평온하게 눈을 감으실 수 있었어요. 딸 자식 걱정 하나 없이 하늘에 계신 외할아버지를 만나러 마음 편히 떠나셨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회사 쪽에서 안 좋은 소식이 자꾸만 전해졌습니다. 거래처 공장에 납품 대금을 지급할 만한 자금마저 부족한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장례를 마치기가 무섭게 업무에 복귀한 저희 부부는 머리를 싸매고 급한 자금을 마련할 방법을 고심했습니다. 하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죠. 이에 저는 눈물을 머금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내 앞으로 남겨준 시골집이랑 과수원 땅이라도 팔아서 일단 급한 납품 대금이라도 메꾸자.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그 집은 당신 외할아버님과 어머님의 추억이 깃들어 있는 곳이잖아. 물론 나도 추억의 장소가 없어지는 건 아쉽고 슬프지만 그렇다고 이대로 회사문 닫을 수는 없어. 게다가 우리 엄마가 사이랑 딸 자식이 성공한 사업가가 된 걸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셨는지 알잖아. 이대로 회사가 망하게 되면 그것만큼 큰 불효가 또 없을 테니까 가슴 아프지만 그렇게 하자 여보. 그렇게 저희 부부는 친정어머니의 유산을 처분해서라도 당장 급한 납품대금이라도 맡기로 했는데요. 천운이 따랐던 덕분일까요? 마침 저희 주변에 얼마 전 정년 퇴임을 하고 장차 귀농을 하고 싶어하는 선생님 부부가 계셨어요. 그분들께서 저희 시골집과 과수원을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하셨던 덕분에 꽤나 좋은 값에 어머니의 유산을 처분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에 저는 그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입주하실 수 있도록 일부러 시간을 내서 고향집을 정리하기 시작했는데요. 정리를 하는 내내 제 눈에서는 서글픈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남편 말만 따나 그곳은 돌아가신 외할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와의 추억이 깃들어 있는 곳이었기에 마음이 편찮았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창고를 정리하던 저는 처음 보는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할아버지께서 군복무를 하시던 시절에 흑백 사진 몇 장과 훈장이 들어있었는데요. 상자 맨 밑에서 빛바랜 종이 한 장이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저 혼자서는 그 종이의 정체를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종이에 적혀있는 모든 글씨들이 한자였거든요. 심지어 그냥 한자도 아니고 필기체로 적혀 있었기에 한자를 잘 모르는 저로서는 사실상 거의 한 글자도 읽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중국 유학파 출신인 남편에게 종이의 일부를 휴대폰 사진으로 찍어서 보냈습니다. 당시 제가 종이의 일부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냈던 이유는 그때까지만 해도 휴대폰 사진이 요즘처럼 선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요즘처럼 좋지 않은 휴대폰 카메라로 글자가 제대로 보이도록 사진을 찍으려면 종이의 전부가 아닌 일부의 몇 글자를 확대해서 보내는 것이 최선이었죠. 아무튼 몇 분 뒤에 사진을 받은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디서 그런 사진을 찍어서 보낸 거야? 요즘은 잘 안 쓰는 옛날 한자들이 몇 글자 끼어있던데? 친정집 창고 정리하다가 외할아버지 유품이 발견됐어. 아무튼 당신은 읽을 수 있는 거지? 대체 무슨 종이야? 할아버지께서 엄청 소중하게 간직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이 사진이 흐릿해서 확실하진 않지만 최씨성을 가진 종갓집 후손에게 보내는 편지 같아. 종손한테 보내는 편지라고? 그치만 우리 외할아버지의 성은 박씨인데 외할머니는 이씨였고 더군다나 우리 할아버지는 글자를 못 배운 분이셨어.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머릿속에 외할아버지의 기억이 불현듯 스쳐 지나갔어요. 제가 어릴 적 외할아버지한테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할애비가 젊을 적에 동료한테 받아놓은 편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 편지를 써먹으면 너희 엄마를 학교에 보내줄 수 있었어. 그치만 그 편지를 어디다 두었는지 좀처럼 기억이 나지를 않더구나. 분명 집안 어딘가에 두기는 했었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 그 바람에 학교에 보내주지 못한 거란다. 순간 저는 제 손에 들려있던 종이가 지난날 외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편지일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그 편지가 심상치 않은 물건이라고 직감했죠. 이에 저는 남편에게 얼른 시골집으로 와달라고 부탁했고, 남편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던 그 와중에도 한달음에 달려와 주었는데요. 역시나 그 편지는 제 짐작처럼 심상치 않은 물건인 것 같았습니다. 신중하게 편지를 읽던 남편의 눈이 휘둥그레졌거든요. 아무래도 할아버님께서 전쟁 당시에 100명이 넘는 생명을 구하셨던 모양이야. 할아버님 덕분에 목숨을 구한 사람들 중엔 최씨 가문 종손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고, 그 편지의 내용은 저희 할아버지 덕분에 목숨을 구하게 된 최씨 가문 종손께서 가문의 후계자에게 보내는 서신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최씨 가문의 적장자는 보거라. 박 병장이 이 서신을 가지고 찾아오면 극진하게 대접하고 후하게 보답하거라. 박 병장은 위험을 무릅쓰고 120명 중대원 전원의 목숨을 구한 위인이며 최씨 종손인 나의 목숨 또한 구해준 가문의 귀인이다. 만약 그분을 홀대한다면 내가 하늘에서라도 너희에게 불벼락을 내릴 테니 최고의 예우를 갖추어서 그분을 모셔야 한다. 다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와 남편은 자세한 자초지종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단서는 편지에 적혀있는 내용들 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편지를 어떻게 해야 할지 참 고민이 많았는데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편지의 주인공인 최신의 종갓집을 찾아가 보자고 먼저 이야기를 꺼낸 건 바로 저였습니다. 편지에 적혀있는 가문을 찾아가면 급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럴지도 몰라. 벌써 수십 년이 지난 일이기는 해도 여보는 할아버님의 핏줄이자 유일한 혈육이잖아. 다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겠어. 내 생각도 마찬가지야. 일단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가 보자. 그쪽 집안한테 이제 와서 보답을 해달라고 억지를 부릴 수 있는 입장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그래, 회사를 살리려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다급한 상황이니까 편지에 적혀있는 종갓집을 찾아가 보자. 혹시 모르니까 상자에서 발견된 할아버님의 군복무 시절 사진도 챙겨가는 게 좋겠어. 그렇게 저희는 편지에 적혀있는 종갓집을 어렵사리 수소문해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저희 할아버지께서 목숨을 구해주셨다던 전우분은 끝내 만날 수가 없었어요. 저희가 만난 분은 연세가 큰아버지 세대 정도 되어 보이는 어르신이었거든요. 내가 이 집안의 종손인데 실례지만 어쩐 일로 우리 종갓집을 찾아오셨습니까? 한국전쟁 당시 가문의 종손으로 계셨던 분을 만나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저희 아버님이라면 공교롭게도 마지막 전투 때 전사하였습니다. 제가 유일한 아들로서 종손 자리를 이어받았고요. 그럼 혹시 이 편지와 관련된 사연을 알고 계신가요? 말을 마친 저는 준비해간 편지를 공손하게 전해드렸고 잠시 신중하게 읽어보던 어르신께서 흠칫 놀라시더라고요. 저희 외할아버지에 대해서 무언가 알고 계시는 눈치였습니다. 박춘길님과는 어떤 관계인지 여쭈어봐도 괜찮으실까요? 외손녀대입니다. 박충자 길자를 쓰시는 분이 돌아가신 저희 외할아버지시고요. 근데 저희 외할아버지 이름을 어떻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편지에는 박병장이라고만 적혀 있는데.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보낸
마지막 편지를 통해서 전해들었습니다. 여하간 박춘길님과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만한 방법이 있으시겠습니까? 저희 집이 종갓집이다 보니까 돈을 뜯어갈 목적으로 거짓 사연을 만들어서 찾아오는 사기꾼들이 워낙에 많아서요. 이에 저는 미리 준비해간 서류를 건네드렸습니다. 제가 할아버지의 외손녀임을 증명하는 내용의 서류였죠. 내친 김에 편지와 함께 발견된 외할아버지의 사진도 건네드렸어요. 그러자 서류와 사진을 번갈아 보던 어르신께서 눈물 한 줄기를 흘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진에 계신 중대장님이 전사하신 저희 아버님이십니다. 서류를 보아하니 은인의 외손녀분이 확실한 것 같군요. 잠시나마 무례를 범한 점 사과드립니다. 우선 사랑방으로 모실 테니 편하게 대접받으시면서 천천히 이야기 나누시죠. 그렇게 저희는 사랑방으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어르신께서는 상석을 저희에게 양보해 주시더니만 심지어 상다리가 부러져라 아주 융숭한 대접까지 해주시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부부는 그 맛나고 좋은 음식들이 쉽사리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돈을 빌리기 위해 염치를 무릅쓰고 찾아간 길이었으니까요. 그러는 한편으로 저는 외할아버지의 사연이 무척 궁금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어르신께서 고이 간직해오던 선친의 마지막 편지를 가져와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저는 한자를 읽을 줄 몰라서요. 외람되지만 저희 남편이 대신 읽어봐도 될까요? 그렇게 하시죠. 남편분께서 편지를 읽으시는 동안 손녀분께는 제가 직접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편지 2장을 작성하셨던 모양입니다. 편지 한 장은 박춘길님께 전해드렸고 나머지 편지 하나에는 은인과의 사연을 상세하게 적어서 저와 어머니에게 보내셨죠. 수많은 희생자를 낳은 6.25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던 바로 그 무렵 병장 신분이었던 외할아버지께서는 백마고지에 고립되셨다고 합니다. 목숨을 걸고 공격을 해서 백마고지를 점령했지만 오리지 않아 적군에게 포위를 당하게 되었거든요. 적의 공격을 막으려면 목숨을 걸고 지뢰매설 작전을 펼쳐야만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지뢰매설 작전을 담당하게 된 중대장이 그 시절 최씨 가문의 종손, 그러니까 저희 외할아버지에게 편지를 쥐어주셨던 바로 그분이셨던 거죠. 자네들도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우린 포위되었다. 이대로라면 우린 다 죽은 목숨이다. 우리가 여기서 죽으면 고향에 있는 가족들이 또다시 먼 피난길을 떠나야 할지 모른다. 그래서 적이 공격을 해올 만한 길목에 지뢰를 매설하기로 결심했다. 이 중대장과 같이 목숨 걸고 작전을 수행할 용기 있는 사람은 지금 바로 지원하도록. 하지만 120명 중대원들 중에 쉽사리 지원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적들의 코앞까지 접근해서 지뢰를 매설해야만 하는 위험한 일이었던 만큼 사실상 살아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바로 그때 병장이었던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방금 이야기한 그대로다. 조만간 시작될 적들의 공격에 전우들 모두의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건 확실하고 고향에 있는 가족들이 다시금 고초를 겪게 될지도 모르지. 자네도 죽음이 두려운가? 네, 무섭습니다. 살아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누군가 목숨을 걸고 지뢰를 매설해야 중대원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살아서 돌아갈 수 있다면 기꺼이 제 목숨을 걸겠습니다. 대신 하나만 약속해 주십시오. 제 목숨을 희생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전우들은 꼭 살려서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유감이지만 그런 약속은 할 수가 없다.
생사를 보장할 수 없는 것이 전쟁이니까. 다만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그거면 됐습니다. 다들 얘기 들었지? 나랑 중대장님을 믿고 전우들을 위해 희생할 사람 누가 없나? 그제서야 10명 남짓한 병사들이 손을 들었고 그날 밤 어둠을 틈타서 위험천만한 지뢰매설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오래지 않아 적들에게 발각이 되었고 지뢰매설을 막기 위한 적들의 무자비한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는 적들과 용감하게 맞서 싸우면서 마침내 지뢰매설에 성공했는데요. 작전을 마치고 후퇴를 하려던 바로 그때 누군가 이렇게 외쳤어요. 중대장님께서 혼자 적들에게 포위되셨습니다. 중대장님은 내가 구할 테니까 너희는 얼른 퇴각해. 안 됩니다. 박병장님 혼자서 너무 위험합니다. 너희들까지 모두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어. 중대장님과 내 걱정은 말고 당장 퇴각해. 그렇게 외친 외할아버지께서는 혈혈단신 적진으로 뛰어들었고 적이 휘두른 삽자루에 뒤통수를 얻어맞으면서까지 중대장님을 구해서 부대로 복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곧장 의식을 잃으셨죠. 할아버지가 눈을 뜬 곳은 일주일 뒤 후방의 야전병원이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도 할아버지는 전우들 걱정부터 하셨죠. 전우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들 무사합니까? 자네가 목숨을 걸고 쥐레를 매설한 덕분에 중대원 전원 무사히 산을 내려올 수 있었네. 물론 고지는 적들에게 빼앗겼지만. 그렇군요. 그럼 이제 저희 중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그래도 오늘 새 작전 명령이 하달되었네. 부상자인 자네를 제외한 우리 중대 전원은 오늘 밤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 다시 공격을 시작할 걸세. 그럼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저도 전우지 않습니까? 미안하지만 자넨 이번 작전에서 제외야. 알다시피 부상자가 끼어들었다간 짐밖에 더되겠나. 그리고 난 이미 자네에게 약속을 했네. 우리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서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러니 자네라도 부디 무사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네. 할아버지께선 그럴 수 없다며 절박하게 울부짖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상자가 전장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는 일이었다고 해요. 결국 할아버지는 안전한 후방에 남게 되었고 중대장님은 부하들을 이끌고 다시 전장으로 떠나며 저희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건네셨다고 합니다. 이 편지에는 자네를 귀하게 대접하고 보답도 하라는 내용을 적어두었네. 만약 내가 살아서 돌아오지 못한다면 내 아들이 종손이 되어 자네한테 보답을 할 테니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 찾아오면 그 편지를 가지고 우리 가문을 찾아가게. 그동안 고생 많았네, 박춘길 병장. 중대장님께서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전투에서 승리하고 꼭 살아 돌아오십시오. 그래, 우리 꼭 다시 만나서 돼지고기에 막걸리 한 사발 진하게 나누자고. 내가 거하게 한턱 쏘겠네. 약속하셨으니까 꼭 살아 돌아오셔야 합니다, 중대장님. 아니, 형님. 하지만 마지막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부상자인 저희 외할아버지를 제외한 모든 중대원들이 적들에게 빼앗긴 고지를 탈환하기 위한 공격작전에 투입되었고 치열한 전투 끝에 우리 국군이 승리를 거두게 되었지만 정작 중대원들 전원이 전멸했으니까요. 저희 할아버지한테 꼭 살아오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하셨던 중대장님, 아니 최씨 가문의 종손 어르신께서도 전사하셨고요. 그분의 대를 이어 종손이 된 어르신께서 들려주신 과거 이야기는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나마도 선친께서 마지막 전투를 앞두고 저희 외할아버지와의 사연을 편지로 상세하게 적어서 집으로 보내주었던 덕분에 후손인 저희들에게
그 가슴 아픈 이야기가 전달될 수 있었을 뿐이었죠. 아무튼 모든 이야기를 마친 어르신께서는 잠시 흐느껴 오셨습니다. 저와 남편 또한 눈물을 흘리기는 마찬가지였고요. 이후 어르신께서는 저에게 어떤 보답을 받기를 원하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저희 회사 사정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급한 자금을 빌려주시면 나중에 꼭 갚아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드려야 되는 일이죠. 손녀분의 외조부님 덕분에 후손인 저희들이 지금껏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니까요. 오히려 더 많은 보답을 해드리지 못해서 송구할 따름입니다. 덕분에 저와 남편은 당장 급한 납품대금과 투자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만큼을 이자 없이 빌릴 수 있었고 그 돈으로 회사의 숨통을 틔워놓았습니다. 이후로는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고 또 때마침 저희 회사를 궁지에 몰아넣었던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진정되기 시작하면서 저희 회사는 이전보다 훨씬 승승장구하기 시작했어요. 동종업계 회사들이 경제 위기를 버티지 못하고 숱하게 부도를 맞이해 사라져버린 탓에 수출 경쟁이 이전보다 훨씬 줄어들었던 덕분이었죠. 그로부터 약 2년 뒤 저희 부부는 최 씨 가문의 종손 어르신께서 빌려주었던 금액 전부를 상환했습니다. 모든 빚을 갚던 바로 그날에도 어르신께서는 귀한 손님들이 찾아왔다며 버선발로 나와 저희 부부를 반겨주셨고 만난 음식들을 상다리가 부러져라 거하게 내어주셨어요. 그제서야 저희 부부는 어르신께서 대접해주신 음식을 아주 맛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고생과 외할아버지의 사연을 되새기며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말이죠. 본격적인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아쉬워하실 애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후일담을 잠깐 들려드릴게요. 우선 저희 부부의 회사는 오늘도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비록 요즘 들어서 국제정서가 자꾸 뒤숭숭해지는 바람에 수출업 회사를 운영하는 저희 부부로선 마냥 마음 편하게 잠들 수만은 없지만 그럼에도 큰 걱정은 하지 않고 있어요. 저희는 아주 큰 위기를 이미 한번 극복해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저희를 도와주셨던 종손 어르신과도 좋은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어르신께서는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종손의 업무를 맏아들에게 넘겨주신 상황인데요. 맏아들 또한 여전히 저희 부부를 기인 대접해주고 있죠. 저희로서는 너무나도 감사할 따름이고요. 이렇게 사연을 마치며 저는 요즘 젊은 친구들에게 조언 한마디를 해주고 싶습니다. 요즘 보면 가족 사이의 정이 자꾸만 없어지고 조상님들의 은혜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풍토가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물론 허례허식에 가까울 정도로 사치스러운 제사를 지낼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오늘의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던 건 조상님들께서 힘든 시절을 억척스럽게 이겨내신 덕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나간 저의 인생부터가 그랬어요. 외할아버지께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켜주신 덕분에 전쟁의 고통을 전혀 모른 채로 살아왔고 공들여 키운 회사가 문을 닫을 뻔했던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계기 또한 결국에는 외할아버지의 희생 덕분이었으니까요. 지금의 우리 세대는 조상님들께서 피땀 흘려 일궈 놓으신 터전 위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